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과연 오늘의 주제 뭘지 공개합니다. F-22를 공중전 최강으로 만든 공대공 미사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X세대, F-22는 5세대 최고의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네. 기가 막힌데. 전에 우리가 이제 F-14 톰캣 네. 또 이제 뭐 팬이 많은 비행기다. 그래서 제가 공격도 막 받고 그랬었는데 F-22는 정말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진짜 이 밀떡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이제 전투기고 네. 이 뭐 말이 현존 최강이지 실감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피부로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맞아보셨어요, 미사일? 하셨어요? 타보진 못했죠. 1인승입니다. 1인승. 참고로. 이 우리가 이제 2년마다 성남공항에서 서울 에어쇼를 해요. 아, 그쵸. 근데 재작년에 10월에 이제 에어쇼 할 때 F-15가 와서 기동식을 보여줬는데 그때 또 단연 최고로 인기를 끌었던 게 F-22 기동시범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그 전투기 조종사 출신 공군 예비역 장군님하고 같이 봤는데 F-22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호브라 기동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꺾어서 내려가고 근데 그분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전투기도 그렇게 오랫동안 몇천 시간 조종해보고 이랬지만 나의 상식을 깨는 거다. 이거는 나의 상식과 과학을 깨는 거라고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할 말을 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이기 때문에만 이게 F-22가 최강의 전투기인 건 아니다. 이 이제 F-22가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슈퍼크루저라고 그래서 애프터 버너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후방 연속이라는 걸 쓰지 않고도 마하 1 이상, 보통 이제 마하 2 정도의 이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이러한 능력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이 이제 F-22 장점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날개 길이가 13m고요. 그다음에 기체 길이는 이제 18.9m, 이제 19m 정도 되고 최대 순항 속도는 마하 1.8. 아까 이제 마하 2 가까이 이제 비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애프터 버너 없이는 이제 마하 1.5 정도의 순항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작전 반경이 이제 3,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반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죠. 그리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시대를 연 이제 그러한 첨단 과학 기술의 결정체로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건데 그 전에는 그럼 이제 어떤 전투기냐? 80년대부터 2010년쯤까지는 우리가 4세대 또는 이제 4.5세대 전투기가 이제 주력 전투기로 이제 활약을 했는데 이 4세대와 5세대, 4.5세대, 5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스텔스 성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고요. 4세대와 4.5세대는 이 4.5세대 전투기의 경우는 레이더가 보통 이제 기계식이 아니고 A사, 이 전자식 주사 레이더, 유상 배열 레이더라는 이러한 이제 레이더를 갖춘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실제로 F-22가 이제 실전 경험은 아직 끝까지 실제 공중전을 벌여서 전투기를 격추시킨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물론 이제 시리아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작전이 투입돼서 활동을 한 적은 있지만 공중전을 벌여서 격추한 적은 없는데 모의 공중전, 미국 내에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뭐 F-15나 16 뭐 이런 거 모의 공중전을 한 적이 있는데 2006년쯤에 미국의 F-15, 16, 18 이런 거하고 모의 공중전 했는데 144대 0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대가 144대를 다 격추했다는 건 아니고 누적 전과가 계속 여러 번 합치면 144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F-12는 한 대도 격추가 안 돼. 그래서 결국 144대 0이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 뭐 그런 압도적인 전과를 거둬서 유명해졌죠.
그럼 144 연승인 거네요. 예, 그렇죠. 연승이죠. 쉽게. 1대 144는 아니고.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 뛰어난 F-22에 장착된 미사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러면 뭡니까 그게? 그게 주제인데 네. 일단 뭐 다른 무장을 좀 얘기를 하자면 기관포가 있어요. 20mm 기관포가 있고 그 488 양쪽 날개 밑에 각각 또 5,000파운드, 5,000파운드만 2,300kg 정도 되는 폭탄 적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이 우리 유명한 제이담, 그죠? 매번 여러 번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이담은 딴 얘기하다 보면 나오고. 그 제다음은 이제 엄밀하게 폭탄이죠. 그렇죠, 예, 폭탄. 예. 제이담 2발, 그다음에 GBU 39 SDB 8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잖아요. 요건 이제 경우에 따라 탑재가 달라지는데 AIM 120 미사일 4기 혹은 AIM 9 사이드 와인더, 방울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사이드 와인더. 사이드와인더. 4기를 또 탑재를 하죠. 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1990년대 초반에 비행기 게임하면 그때도 이제 사이드와인더가 있었는데 그 다른 건 몰라도 이 이름은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이 미사일 덕에 사실은 그 사이드 와인더 방울뱀이 유명해졌어요. 맞죠. 한국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단어를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좀 이 사이드와인더 구체적으로 한번 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누구 얘기처럼? 네. 이게 이제 사이드 와인더도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미사일인데 최신형인 이제 AIM-9X 버전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최신형 미사일 버전이고 오늘 이제 F-22 공대공 미사일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본 게임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다 이해하시겠지만 높아지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말씀드린 아까 AIM-120 암람이나 AIM-9X 사이드 와인더가 F-22에만 있는 미사일은 아닙니다. 왜 얘기를 하냐? F-22가 이런 미사일이 없으면 최강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기관포가 근접 공중전에서 적기를 격추시키겠지만 그래도 F-22 가오가 있지. 이 스텔스 이게 기관포로 적기를 격추한다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군사 전문 기자님 가오가 있지 가오가 뭡니까? 네. 그래서 여하간 높아서 말씀드리면 다른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는 이제 미사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이제 AIM-9X가 가장 이제 최신형 버전인데 적외선 열 추적 방식의 이제 단거리 이제 공대공 미사일인 거죠. 길이는 이게 뭐 작아 보이지만 하여튼 한 2.85m, 3m 가까이 되고요. 옆에 날개가 이제 630mm, 그러니까 직경이 이제 12.7cm고요. 발사 중량은 91kg입니다. 되게 작네요. 예. 근데 가늘고 굉장히 길어요. 속도의 경우는 최대 이제 막 2.5가 되고 사정거리는 이제 짧게는 1km에서부터 길게는 한 30여 km까지 하는데 아주 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가 되고 탄도 중량은 이제 9.4kg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접 충격에 의해서 충돌해서 이제 그 파편에서 이제 파괴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목표물을 가까이 가서 터져서 이제 파괴시키는 이런 방식으로도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발당 가격은 미국 달러로 한 6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6억 원이 좀 넘는 거죠 한 발에. 60만 달러요? 네. 제가 오늘 이 본게임 때문에 조사해온 사이드와인더는 84,000불이었는데요. 네. 뭐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이 나죠? 사이드와인더가 1950년대 말 만들어진 미사일이에요. 원래 아주 초기형은. 네.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이 X 전에 뭐 L형도 있고 M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생기면서 저가요, 저가요. 그러니까 3, 40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료적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형, 아무래도 구형이 좀 싸겠죠. 그다음에 옛날에 나왔으니까 지금보다 당연히 싼 거고. 가격 차이가 나죠. 형님 안 그러시면 제가 만약에 제가 딴 데서 얘기했으면 이거 얘기했죠. 84,000불입니다. 이거로 만약에 300억짜리 전투기를 잡으면 가성비가 얼마입니까? 그러고 이렇게 헛소리를 할 뻔했네요. 60만 불이 요즘 시세랍니다. 이건 옛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AIM-9X는 이제 그 F-22 외에도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나 이런 이제 주력 전투기 이제도 다 마찬가지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 3월 말에도 들여온 F-35에도 당연히 장착이 됩니다. 그게 그에 뭐 A-10
대지 공격기라든지 뭐 미 해군의 F-18 슈퍼호넷 함재기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장착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T-50 훈련기가 있잖아요. 이거의 이제 경공격기 형태가 이제 FA-50이라고 개량형 버전이죠. 이게 뭐 몇몇 나라 수출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앞으로 이제 장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M-9 사이드와인더 초기형은 이제 구소련의 이제 A2 아톨이라고 있는데 그런 미사일, 그다음 프랑스의 이제 매직, 또 이스라엘의 샤피로 이런 그 적외선 유도 열추적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시조 출발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이드와인더가 공대공 미사일의 발달사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게 계속 지금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적외선 유도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빨간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준하면은. 그건 뭐 레이저고요. 아, 레이저. 이거 원리 설명해 주세요. 예. 이거야말로 진짜 과학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스펙트럼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예, 그렇죠. 예,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7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지개색을. 근데 저 서양 사람들은 5가지, 6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혹시? 7색깔 무지개 아닌가요? 색 좀 다릅니다, 관점이. 네, 그쪽이랑 미국이나 색, 유럽은 이것 좀, 예. 5가지, 6가지로 구분을 많이 해요. 참고로.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즈빨 이거 아니에요? 파란색하고 남색 혹은 뭐 남색하고 보라색 같은 건 같은 색으로 보고. 그 문화마다 다릅니다,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거 이제 알기 기회가 없어요. 알기가 서양 사람들 이런 얘기 할 일도 없고요. 파, 남, 보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칼로 나눠지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그레디에이션이 착 생기는 건데, 흑채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흑채요? 예. 흑채. 우리 중령님 다들 쓰고 계신가요? 왜 갑자기 흑채가 왜요? 예, 흑채는 갑자기 무관하고요. 제가 이 흑채가 없으면 이 본 게임 제대로 찍을 거. 예. 어디 못 알아듣.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 흑채가 왜요 갑자기? 흑채 복사가 뭐냐면 그냥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모든 것에서는 조금씩 열이 나오고 있고 그 열은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깔이잖아요. 일단은 보라색은 자색이라고 하니까 자외선이 이 바깥에 있는 색이에요. 보라색 바깥에.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집니다. 즉 열이 높다는 얘기죠. 일로 가면 빨간색 바깥이니까 적외선이 됩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2가지 선이 있고, 이 빛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이제 점점 에너지가 약해져요. 뭐가 이쪽에 가냐면 라디오파, 우리 무선 전신에 쓰는 핸드폰 전자파라고 말하는 거 있죠. 이게 다 굉장히 약한 파동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강해지면은 뭐 굉장히 큰 손상이 있겠죠, 우리한테. 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정말 위험한 거, X선, 감마선, 뭐 DNA 부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우리 태양은 기본적으로 태양이 빨간색 별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이에요. 태양은 노래끼리 한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지만 빨간색으로 잘 그리는데 요게 이제 6,000도쯤 되는 열에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가면 빨간색, 적외선으로 내려가면은 비행기 엔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는 몇백 도 정도의 온도나 그 정도 온도에서 적외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막 분사가 되고 있는 부분의 더 높은 부분 빨간색만 보는 거죠, 주황색이랑. 근데 사실은 전체가 적외선으로 빛나고 있어요. 인간이 못 보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아닌 거예요. 아주 높은 온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온도는 사실은 청색, 백색,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보라색, 이쪽 계열, 파란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스타워즈 보면 이게 빨간 칼이랑 파란 칼이랑 붙으면 솔직히 빨간 칼이 더 뜨거울 것 같은데 파란 칼이 더 센 거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온도 차이 뭐 그런 걸까요? 아이고 어떤 아마 죄송합니다. SF에서 그냥 재미로 한 얘기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별 보시면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은색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좀만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다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다 있습니다. 그중에 파란 별들이 크고 굉장히 뜨거운 별들이고요. 빨간 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뜨거운 별이 아니에요. 아무튼 적외선이 요 밑에 있으니까
적정한 대충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선에 온도 몇백 도에서 뭐 이런 1000도나 이 정도 사이에서 나오는 빛인 거죠. 네. 이거를 보고 이제 미사일은 쫓아가는 거고요. 근데 사이드 와인더도 사냥을 그렇게 해요. 방울뱀도.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적외선을 보고 가요? 예, 적외선을 보고 가요. 오. 적외선을 보고 그러니까 몸에서 나는 열을 생체가 이제 몸에서 나는 열이 있잖아요. 네. 열의 색깔을 보고 가가지고 잡거든요. 아, 그러니까 빨간 거가 들 뜨거워도 적외선도 열이고 빨간 것도 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적외선 열이 아닌 게 아니라. 적외선이 덜 뜨거운 거죠. 덜 뜨거워.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열이군요. 다 열이에요. 이 빛은 모두 열입니다, 사실은. 아, 그럼 열추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똑같은 거예요? 말이에요. 적외선 유도하고 열추적이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이란 걸 뭐 몇 킬로미터 떨어지는데 열을 어떻게 감지하겠어요? 네. 빛으로 봐야죠. 그 뜨거움이 올 리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아, 그렇죠. 예. 좀 그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전투기 레이더로 적기를 조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미사일의 열 감지기가 그 방향으로 또 움직여서 적기를 조준을 하고 발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락이 된 거죠. 발사를 하면은 얘는 이제 그 여론을 적외선을 쫓아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가는 거고요. 옛날에는 기술이 아까 비기너용 84,000불짜리요. 네. 옛날 물건들은 이게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적기의 뒤에서만 그러니까 엔진만 보고 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가장 높은 여론만 추적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심지어는 태양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네. 태양이 노란색이니까 이제 더 높은 맞네요. 예, 틀린 건 아니고 제일 뜨거운 거 쫓아가겠네요. 또 아군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심각한 생겨가지고 일이네요. 그렇죠,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개량형이 계속 나온 것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엔진 배기구는 물론이거니와 그 날개 마찰 또 열이 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쫓아갈 수 있게 돼 있어서 총체적으로 이제 적기가 어떤 상태든 간에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F-15K하고 함께 이제 도입이 될 최신형의 사이드와인더는 조종사 헬멧하고 연동이 돼요. 이 가상 현실처럼.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미사일하고는 달라서 조종사가 이제 레이더로 조준할 필요가 없이 딱 바라보고 발사를 하면 이제 저절로 맞춰서 이제 발사된 다음에는 적외선을 따라 추적을 한다. 이런 게 있었죠. 예. 그 사이드와인더가 가장 많이 생산됐고 가장 많은 적기를 격추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사용되겠네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처음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50년대예요. 1956년부터 배치가 됐으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63년이 지난 거예요. 네, 63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사이드와인더는. 예. 네,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도 뭐 굉장히 익숙한 미사일이었으니까. 형님 탄생 전보다, 아니, 형님 출생 전보다. 예.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네. 이게 좀 젊어진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이드와인더 뭐 젊어요, 이게. 예.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 사용 중이고, 그리고 그동안 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미국에도 뭐 여러 나라에서 실전에 투입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실전에서 이 사이드와인더가 격추한 항공기만 해도 한 270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예. 그럼 일단 아까 쫓아가는 방법은 말씀해 주셨고 뭐 적외선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터지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대개의 경우는 특히 사이드와인더의 초기형, 뭐 AM9AB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형 파편형 탄두라고 해서 적외선에서 근접을 하던가 적외선을 보고 예. 아니면 접촉을 하던가 꼭 뭐 접촉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가까이 가서 터지면 이제 안에 있는 그 파편들이 터져 나와서 9m 이내 항공기를 폭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항공기가 9m 안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4,000파운드 추력을 내는 MK17 고체 로켓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 나중에 발전형은 마 2.5까지 냈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전투기는 다 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 정도 마 2.5 이상의 전투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또 상공 비결 중 하나가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12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G니까 중력 가속도의 12배를 견딜 수 있는 그 튼튼한 몸체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고 이제 단순한 그 내부 구조. 부품이 20여 개밖에 안 돼요. 20여 개요? 예. 저 이것도 막 휴대폰 뜯어도 예. 이런 것도 몇백 개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비싼 거예요. 비싼 부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와, 근데 20여 개에 불과하고 와. 게다가 부품도 복잡한 게 없고 네. 전부 이제 라디오 부품 정도의 수준이라 단순하니까 그만큼 이 중력 가속도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60몇 년이 넘게 아직 쓰이는군요. 그 개량이 되면서 거의 미사일계의 AK. 예. 그 아시지만 AK-47의 생명력 그렇죠. 강점 중에 하나가 심플하다는 거. 비슷한 단순하고 예. 그 생존성이 뛰어나다는 거. 비슷한. 미군이 보통 복잡한 거 만들어가지고 말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거는 좀 그렇죠. 예외적인. 그러네요. 예, 대단합니다. 꽤 오래 쓰였는데 그럼 이제 이 사이드와인더가 실전에 최초로 쓰인 건 언제입니까? 예, 이게 이제 아까 1956년부터 배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투입된 건 바로 그 직후인데 1958년에 대만 해협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 본토에 가까운 대만의 영토의 금문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섬을 대상으로 중국군이 뭐 포탄을 그냥 엄청나게 퍼부을 정도 그런 이제 치열한 접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포격전이 한 달 가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땅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도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이 전투기들 사이에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사상 최초의 제트기 간 공중전은 6.25 전쟁 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슷하게 이제 제트기 간에 벌어졌는데 6.25 전쟁 때는 미그 15하고 F-86 세이버 간에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군의 미그 17 그다음에 한쪽은 대만공군의 이때도 마찬가지 F-86 세이버가 이제 전투가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때 이제 1958년 9월 24일에 뜻하지 않은 이 중국 쪽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신무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F-86에서 뭐가 막 날아와가지고 이 미그 17 전투기를 계속 격추시키는 거예요. 예. 예. 그 최초 이제 AN-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 미그 17들이 F-86 세이버 기관총 그때 이제 주 공격 대상이 기관총이니까 기관포 사정권 받기도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뭐가 날라와서 계속 떨어뜨리니까 혼비백산했던 거죠.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거의 처음 등장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개념이 별로 없을 때죠. 없을 때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군 T-34 전차 보고 우리 국군이 놀랐듯이 이제 그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네. 이거 기관포를 이렇게 소위 도그파이트 이거 하던 시대에도 갑자기 미사일. 뭐가 날라와서. 야, 이거는 진짜 그때 그 중국 파일럿들은 아니 중국 군 자체가 엄청 놀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파괴된 게 이제 10여 대가 격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져가지고 대만 해협으로 이제 가라앉았는데 반대로 그때 대만 전투기들은 피해 제로. 그러니까 10대 0의 압승을 거뒀던 거죠. 이 AIM-9B 사이드와인더를 이제 미국이 대만에 군사 원전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근데 실전에서 사용을 한 적이 없고 준비가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미군 해병대 정비병들이 이 대만 공군의 F-86 세이버 전투기를 개량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투입이 된 건데 한 달 동안 공중전을 했는데 몇 번에 거쳐서 뭐 압도적인 한 번도 지지 않은 기록을 세웠다. 저쪽은 미그 15, 미그 17 합쳐가지고 18대가 격추되고 이쪽은 제로. 이제 중국 당국은 그쪽 군 쪽은 소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저거. 대만이랑 계속 이거 뭔가 이렇게 이 갈등이 있을 텐데 그 미사일이 날라와서 우리 비행기 다 떨어뜨리는데 지금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때 중국은 미사일을 만들 수준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하고 경쟁하던 소련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추적을 하고 이 AIM-9B를 모방해서 A2 아토리라고 불리는 이 소련 공대공 미사일도 계속 이제 다양한 형태가 나면서 발전하는데 초기형, 가형 초기형이 A2 아토리인데 이게 이제 사이드와이도 비슷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공중전 하다 보니까 미사일이라는 게 말이 백발백중이죠. 지금 최첨단 미사일도 100% 명중. 세상에 100%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교통사고 10대 0도 안 나오는데 거의. 초기니까 안 맞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맞았는데 안 터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발? 예, 불발.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그 조종사는 완전 대박. 빵, 에이 죽었구나. 에이 그런데 박혀. 와, 그러니까 엄청난 거. 그중에 한 발이 미그 17에 꽂혔는데 불발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살아서 착륙을 한 거죠. 전투기가.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빼내가지고 소련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 보고 이걸 분해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만들었구나 해서 이제 역설계에서 만든 게 A2 아톨이라는 것이고 또 뭐 일설에는 뭐 스웨덴을 통해서 구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그 핀란드 공군의 원래 스웨덴 이제 전투기 드라켄이라는 걸 썼는데 그때 AM9 그때는 이제 P형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때 뭐 아톨을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걸로 나와서 뭐 그런 식으로도 흘러간 거 아니냐 그런 설도 있는데 여간 이제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련도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중국 비행기 이거 맞았는데 안 터져갖고 갖고 간 그 양반은 와 이제 냉전 시대에 이게 그 공대공 역사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양반이 그거 했다면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최첨단 무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소련 KGB나 이게 동원해서 어떻게든 몰래 들어오려고 설계도만 가져와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몰래 사진 찍어서 물건을 이제 공작을 통해서 도입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었을 텐데 그거를 많이 세이빙해 주는 거죠. 완성품으로 그냥 대단한 인민 영웅이에요. 진짜 인민 영웅이네요. 살신성엔 비슷하게 네, 운도 좋고 죽지도 않고 진짜 인민 영웅입니다. 네. 이때 이제 사이드와이드가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 대만의 전투 때. 그래서 미군이 이제는 이제 미래의 공중전은 뭐 기관포 이런 거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고 다 원거리에서 미사일로 승부하게 된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너무 쉽게. 그래서 그 결과로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전투기만은 아시잖아요. F4 팬텀. 처음 팬텀이 나올 때는 미사일만 붙어 있고 기관포 같은 게 전혀 없는 그런 식으로 출시가 됐죠. 네. 그 우리가 전에 베트남전 얘기할 때 다뤘지만 실제 이제 베트남전에서 미국하고 공중군이 붙었는데 이게 미사일만 믿고 쐈는데 잘 안 맞고 그래서 근접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도구 파이팅.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기관포를 달게 했는데 그럼 그 당시 상황이 어쨌길래 다시 기관포를 다는 상황이 됐느냐. 그때 이제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단거리 적외선 유도 사이드와인더 4발 외에 레이더 유도 방식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페로 미사일을 또 추가로 다는 방식이었어요. 이 스페로 미사일도 4발을 다는 최대 한 8발까지 이렇게 다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때 미군의 구상은 먼 거리, 중거리에서 스페로 미사일로 미국인들을 떨어뜨리고 거기서 살아오는 놈들이 있으면 살아오는 비행기들이 있으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놈들이 갈 수 있지만 적인데 그 단거리 사이드와인더를 잡는다. 이제 그런 구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살아나와서 가까이 와서 기관포를 쏘는 미국인이 등장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네. 갖다 들이박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럼 어떻게 내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달겠는데 그때 실제로 1965년부터 68년 3월까지 미 공군기들이 쏜 공대공 미사일이 442발이었는데 이 중에 명중된 미국기가 52대였어요. 그러니까 격추율을 따지면 11.7%밖에 안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레이더 유도 방식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페어로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중거리 미사일의 대부라고 불리는 물건인데 대부분의 서방의 중거리 미사일은 저곳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레이더 유도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인데 레이더 유도의 장점은 이제 굉장히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사정거리가 45km쯤 되니까 아까 사이드와인더보다 훨씬 더 먼 거리 쪽이죠. 그 우리 공군의 F4E 팬텀 전투기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단은 레이더 유도 방식이니까 사이드와인더보다 사거리가 길어요. 그거는 이제 장점인데 그리고 또 뭐 열추적 방식이 아니라 레이더이기 때문에 날씨라든지 뭐 다른 이제 그런 영향, 엔진에 열이 없어도 추적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계속 적기를 조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투기의 레이더가 이 미사일을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레이더 뒤쪽에 적기가 있으면 못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 전투기 앞쪽 기수가 적기 방향으로 계속 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로 방향은 이제 꼬리를 물고 있어야 그 아무래도 유도하는데 유리하겠죠. 적기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회피 기동을 해서 이렇게 휙 돌아가 버리면 네. 놓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전 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그 뒤에 레이더 유도 미사일도 진보를 해서 이런 문제가 극복이 되지만 이때는 이제 극복이 안 되다 보니까 명중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미사일이 명중률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1972년쯤에 제일 높았는데 그때 명중률이 13%. 제일 높았을 때가. 네. 그리고 68년에도는 10%도 안 됐다고 그래요. 명중률이.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게 미사일인지 뭔지 좀 헷갈리는 정도의 그 정도 이제 명중률을 기록한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죠. 예. 레이더 유도 방식도 반능동식과 능동식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파를 써야 되는 건 맞고요. 이 전파가 이제 반사돼서 오는 거를 가지고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AIM-7 같은 경우에 이제 반능동식 절반 정도가 능동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한 이 비행기에서 계속 레이더를 조준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게임할 때도 뭔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공중전함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삼각형 있고 네모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잘 맞추면 딱 가면 럭 띠딕 하고 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다음에 계속 그걸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 맞죠. 예, 예. 게임도 따라가줘야 돼요. 예. 이걸 뭐 이렇게 락되면 놔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비행기 조정하면서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특히 초기에 명중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다고 생각이 돼요. 스페로 뭐 참새. 참새. 예. 이렇게 하여튼 뭐 외형은 뭐 날카롭지만 하여튼 뭐 별명 자체는 좀 귀여운 이제 그런 타입인데 이것도 195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군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이 영국의 이제 스카이 플래시는 스페레오를 개량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아스피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스페레오의 후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공대공 미사일의 뭐 대부라고 그럴까 하여튼 대표 주자는 사이드 와인드라면 이제 레이더 유도 방식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대부는 스페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한국군도 이 스페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운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F-22에는 안 씁니다. F-22가 쓰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AM-120 암람인데 암람은 이 스페레오를 아주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최신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와인드는 방울뱀이고 스페로는 참새고 암람은 무슨 뜻인 무슨 동물이에요? 암람은 이제 뭐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뭐 동물이나 뭐 이걸 따온 것이 아니고 그 영어로 이제 에크로님이라고 또 두 문자어 여러 단어의 앞 글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ROTC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미디엄 레인지 에어 투 에어 미사일이 야거예요. 암람이. 업그레이드된 개량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거죠. 1991년에 등장한 이제 신형 미사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피로와 달리 가장 큰 장점은 미사일 자체에 있는 레이더로 적기를 추적해서 격추하는. 조준에 격추하는 자체 레이더요? 이제 능동형 이제 레이더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스페리오는 끝까지 조준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투기 레이더로. 이거는 파이어 앤 포것, 그러니까 쓰고 잊어버리는 미사일 찾아가는 이제 그런 능력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사거리도 스페로보다 길어서 이거는 최소 50km. 그 가장 최신 개량형 버전은 무려 150km가 넘습니다. 무려 15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대공 미사일로 굉장히 긴 거죠. 통캔 얘기할 때 피닉스 150km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좀 혁명적인 미사일이고 그 옛날에 150km 나간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사실 피닉스 말고는 100km 이상 되는 공대공 미사일이 없었어요. 암람 나오기 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 암람은 지금 150, 180km까지 나가는 개량형이 나왔습니다. 예, 150km. 그러니까 또 F-22에는 이 120 암람을 쓰는군요. 근데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복합 유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능동형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있지만 처음 발사할 때는 전투기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죠. 그럼 얘가 출발을 하고 그런 다음에 관성 유도 방식이 또 들어가 있어요. 관성 유도 방식은 이제 일단 발사한 방향으로 이제 관성을 따라서 우리 옛날에 이제 비행기의 관성 항법 장치 이런 거 썼잖아요. 그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날아가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면 미사일 안에 있는 레이더가 다시 얘를 이제 락을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찾아간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 앤 포겟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지만 이 미사일 자체 레이더는 아무래도 전투기만큼 좋을 수는 없잖아요. 조그맣고 하니까. 그래서 적기로부터 뭐 몇십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 레이더만 갖고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요즘 대부분 이제 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다 어떤 식이냐면 일단 높이 올라가요. 바로 이렇게 쭉 쫓아가는 게 아니고 높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중력으로 이제 활공하듯이 좀 떨어져 내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아까 그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그런 다음에 설사 가다가 좀 거리가 멀어져서 좀 연료가 좀 떨어지고 한들 어느 정도 꽤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아까 그 말씀하신 굉장히 장거리를 쫓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암람의 경우는 짧은 거리 경우는 자체 레이더가 몇십 킬로 탐지 거리가 되니까 이제 스스로 가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100킬로 이상 되는 거리는 전투기가 유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도를 받은 다음에 이제 스스로 목표물을 탐지, 추적하는 이런 방식을 하는데, 이 보통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송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적기를 날아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때린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 AM 스페로의 경우는 끝까지 조준을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묶여 있는 거잖아요. 조종사가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뺄 수도 없고. 이게 자기가 쓴 스페로가 적기를 격추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적의 역습에 취약할 수 있는데, 암람의 경우는 거의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하니까 딴 일을 내뺄 수도 있고 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존성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동시에 여러 개, 하나뿐 아니고 A, B, C가 있을 때 A 향해 쏘고 그다음에 또 B 향해 쏘고 C 향해 쏠 수 있는 그런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거의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레이더로 가는 거니까 굳이 그쪽 방향으로 적기를 보면서 이렇게 기체를 틀어서 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지정해서 쏘면 레이더가 알아 찾아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앞에 이렇게 쫓아가 저기 보이니까 이거 씩 해서 쏘는 것 같은데, 조준하지 않고 그냥 쏘면 그 미사일 신기하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조준도 안 하고 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되면 자체 미사일 탑재 레이더를 가동을 해서 똑바로 가지 않고 이제 적기 움직임에 따라서 지그재그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포착이 되면 이제 그걸 쫓아서 이제 가는 건데, 아군기가 이제 근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아군기가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동료들한테 이제 경고를 한답니다. 매드동. 미친 개. 미친 개가 날 때니까 미친 개 날지 물리지 마라. 조심해라. 근데 정확한 용어는 보사이트 모드라는 거예요. 예. 보사이트 모드라는 게 원래는 이제 정확한 용어라고 합니다. 예. 보사이트가 그 조준 뭐 이렇게 뭐 그런 뜻을 알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매드도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소리의 주인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리. 그리고 두 번째 소리. 아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비행기일까요? 처음 들으신 소리는 B-17 폭격기, 그리고 두 번째 소리는 P-40 커티스 전투기인데요. 혹시 맞히신 분 계신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시각장애인들을 강제 소집합니다. 그리고 방공초소에 배치해서 고된 훈련을 시키는데요. 바로 적기 비행음 듣기 훈련. 일본은 당시 레이더가 없었기에 적기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협력 좋은 인간의 귀에 의존을 했던 겁니다. 이때 사용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음반. 1943년에 나온 적기 폭음집입니다. B-27 중폭격기와 P-40 커티스 전투기 외에 로키드 허드슨 경폭격기, 버팔로 전투기 등 미 공군기 비행음을 녹음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적기 소리를 귀로 직접 듣게 훈련시킨 나라가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가 없던 시절 세계 각국에선 적기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요. 이때 개발한 장비들로 톡톡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장비들이었을까요? (1915년 5월 31일) 런던 밤하늘에 거대한 타원형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그리고는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곳곳에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르는데요. 독일 비행선 제펠린이 첫 공습을 해온 겁니다. 영국 시민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게 되죠. 1916년에는 14대의 제펠린이 폭격을 감행해 런던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국군은 밤의 불청객 제펠린을 도무지 잡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 왕립 해군사령관 알프레드 롤린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비행선이 아무리 어둠과 구름 속에 숨더라도 엔진 소음은 감출 수가 없는 일. 이 소리를 잡아내면 비행선의 위치도 가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즉시 추궁기 뿔 모양의 청운기구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들 장비 중 몇 개는 접근하는 비행선의 엔진 잡음을 감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안 보이는 제펠린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있게 도와준 거죠.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공중청운기인데요. 바로 이것은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운용했던 청운기인데요. 초창기 청운기는 보통 매우 큰 청진기처럼 생겼습니다. 튜브를 연결해서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기기로도 한계를 느낀 영국은 또 다른 청운기를 개발하는데요. 이건 마치 거대한 고대 유적처럼 생겼죠. 사운드 미러라는 기계인데요. 콘크리트로 만든 원반이나 벽을 통해 반사된 소리를 얻는 장비였죠. 영국 켄트 지방에 설치된 곳으로 원반의 지름은 9m, 벽의 너비가 60m에 달합니다. 50km 밖의 상공기 소음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철거되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죠. VR 안경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1917년 독일이 사용한 장비인데요. 소리가 들리면 항공기가 보이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주 독특하게 생긴 링 형태의 추궁기도 사용했죠. 이것도 또 참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이 장치는 2명의 청음수와 1명의 보조원이 조작을 했는데요. 놀이기구처럼 핸들을 돌려서 회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지 않습니까? 5km에서 12km 거리의 적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 이와 비슷한 기기를 사용했죠. 벌집 또는 나무같이 생겼는데요. 예술작품 같기도 합니다. 이건 192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장 바티스트 페랭이 디자인 기계죠. 프랑스다운 기계군요. 4개의 청운기에 각각 9개씩 총 36개의 작은 육각형 지궁기가 상하 좌우 모든 방향의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청운기 개발에 몰두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의외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들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청운기들을 연구했는데요. 이 청운기들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었고 바로 귀에 대고 듣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성능은 안 좋았나 보군요. 실제 양상되거나 실전에 배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듯 청운기들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널리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항공기 탐지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게 되죠. 청운수들은 항상 과도한 소음에 노출됐기 때문에 청력이 많이 손상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기술도 많이 좋아졌으니 인간을 기계처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향후 이 대공 미사일, 또 공중전 많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대공 미사일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고 또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이제 미사일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스텔스기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텔스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기동성. 아까 뭐 마 2.5까지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개발된 미사일 중에 유럽 건데 미티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티어는 이제 그 원쌤 아시겠지만 덕티드 엔진을 장착한 그런 엔진 그 미사일이고 그래서 비싸요. 사실 비싸지만 기동성이라는 게 뛰어나고 속도가 마 4까지 나고 사거리도 100km 이상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고기동성이고 스텔스기도 격추시킬 수 있는 이제 있다고 선전하는 그런 미사일인데 내가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미사일. 미국에서도 이제 미티어 비슷하게 개발하는 것 중에 JD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티어 비슷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장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고기동성 미사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성능 미사일이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뭐냐 이제 스타워즈예요. 스타워즈의 아시죠 레이저포. 이제 전투기에서도 뿅뿅뿅뿅뿅. 네, 네. 전투기에도 레이저포를 장착을 해서 레이저 광선으로 적기를 격추시키는 이러한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미국은 지금 앞으로 F-35에도 레이저 광선을 장착하려고 그래요. 2020년대. 근데 이거 아직까지는 위력이 강하지는 못해가지고 적 전투기까지 격추시킬 정도는 안 되고 무인기 뭐 이 정도 드론 잡을 수 있는 정도 위력을 갖는 레이저 무기를 2020년대 중반쯤까지 장착하는 게 목표인데 앞으로 뭐 그 이후 넘어가면 6세대 전투기는 기본 사양이 레이저포예요. 레이저 무기예요. 그래서 미사일이 아닌 레이저 광선으로 적기를 격추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대공 미사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이제 아신 것처럼 국방TV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습니다. 네, 국방TV 앱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S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